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장애계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률안 제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장애계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입니다. 그러나 주로 의료적인 서비스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방안 등이 담긴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 21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여명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는 정신장애인 자도단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조단체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옹호가 이루어질 때 그런 정신장애 영역에서도 획기적으로 인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준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 김미희 씨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또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이제는 국가 책임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사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상담 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사란 위기에 처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같은 경험을 한 동료이자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유사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 지지와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을 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 올바른 양육을 위한 정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5개 대학에서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사 양성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모의 단독으로 수행했던 그 동료 상담 교육을 전국의 5개 대학과 연계해서 이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사 양성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지도를 했던 교수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상담사 교육 과정을 세분화시키는 것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담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이번 양성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부모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재활 의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서비스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서울시 교육청과 장애인 전용 직업 체험 공간인 서울 커리어월드 설립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가을 설립될 예정인 서울 커리어월드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과정을 운영해 장애인의 이를 통한 사회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서울 커리어월드가 앞으로 장애 학생 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기인 7월과 8월, 열사병 등 포경 관련 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진료 자료를 보면 열사병 등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1,000명 정도지만 8월에는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6%로 가장 많았으나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도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편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바깥과의 온도차를 크지 않게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롬볼이라는 운동 아시나요? 잔디에서 공을 굴리며 진행하는 운동인데 느긋하게 즐길 수 있어 장애인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롬볼장이 개장됐다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구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운동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공을 멀리 떨어진 흰 공 가까이로 굴립니다. 노원구가 공릉동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 롬볼장을 개장했습니다.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롬볼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로 장애인의 재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이것만큼 더 중요한 스포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하지 않지? 장운동 잘 되지? 또 내 체력에 보강되지. 구는 장애인이 많이 즐기는 만큼 편의시설에도 신경을 쏟았습니다. 장애인 진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했고 이후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화장실, 그늘막 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롬볼 구장이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 재활에 크게 기여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니만큼 모든 식구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롬볼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잠실과 마포 등 다른 지역의 롬볼장을 사용해야 했던 구민들은 지역에 생긴 롬볼장에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잠실까지 다녔는데 첫째는 뭐 기름값이 덜 나가서 좋고 시간도 절약돼서 좋고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곳은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원 레이온 롬볼 클럽에서 초보자를 위한 강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을 잠깐 상온에 두어도 금방 상하는데요.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가 축산식품 위생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휴가철 단골 메뉴인 삼겹살. 여름 휴가철 기간에는 축산식품이 많이 소비되기도 하지만 위생검사에서는 부적 함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6월에서 8월 사이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을 받은 축산식품 건수가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 7, 8월 하절기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축산식품은 고단백질이므로 미생물 증식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기 소비가 많은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축산식품이 공급되도록 위생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축산식품을 직접 수거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그리고 세균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올해 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 작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축산식품을 개인이 섭취할 경우 섭씨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가공장에서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주시가 용역을 통해 폐쇄된 자림원과 자림 인회원 시설의 장애인들을 전원시키거나
소규모 시설로 자립시키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2개의 시설 외에도 소규모 시설로 전원을 원하는 전주 시내 다른 시설의 장애인들도 분산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담되긴 하지만 타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이 메르스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2015 찾아가는 구강 보건 교육을 재개합니다. 변경된 기관별 교육 일정은 장애인 치과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2015 국민참여 사진전 서울 전시회를 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사진전은 일과 가정, 양립을 주제로 진행되는 한편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순회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꿈틀에서 장애인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존감 확립, 주제가 있는 소통을 위한 연속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은 오는 29일 시작해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꿈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시청자와 일반 시민의 미디어 활용과 소통을 위한 나도 뉴스 기자다 라디오 편, 세상에서 가장 느린 프리미어 과정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면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수강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WBC 복지TV가 평소 나눔 실천에 앞장서온 국보 디자인 권송성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권 회장은 평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으며 복지미디어 그룹의 발전과 사랑의 손잡기 운동 확산에 헌신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명 기사입니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을 내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가 이번 내정에 대해 내정 철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인권단체는 내정자가 법조인으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도 없고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내정 배경에도 그의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법원장과 같은 법 관련 기구의 수장이 아닌 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혁신위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의 운영을 제시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사협은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 대안 모델로서 적합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에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에 장애 관련 관점 포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아태 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장애 포괄적 개념을 담은 국제개발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한국 사회의 장애 인권적 관점이 아직 미흡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과정에서 장애 관련 화제를 포함해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기 얼굴 모양의 모형을 만지는 한 여자.
모형은 바로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17살의 시력을 잃어 화면에 비치는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의사에게 물어보기만을 반복하는데요. 병원은 3D 프린터로 뱃속 아기의 얼굴을 본떠 아기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가 23일 폐막합니다. 복지TV에서는 오후 4시 20분부터 폐막식 현장을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